어, 오늘 이춘재 사건에 대한 사건 발표가 있었고, 제가 앞 에피소드에서는 간략하게 뭐 입건됐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음, 어, 제 에피소드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 뭐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에, 는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뭐 말하자면은 당시 1989년 12월, 7월에 실종됐던, 사실은 이춘재가 살해해서 그 산에 유기했던 김양 9살 김양의 사건이죠. 그거를 제가 에피소드 다룰 때 한 달, 2달 넘었을 겁니다. 경찰이 사체를 숨겼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반신반의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탐지 가지고 거기 돌아다니면서 뭐 찾는 거다. 웃기는 짓이다. 꼴값도 하는 거다. 그냥 보여주기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앞쪽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알고 있었느냐고요? 아니면은 뭔가 더 정보가 있냐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소위 자칭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의 허접한 얘기 빼고 진짜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있는 것에서 없는 것, 즉 정확히 말하면 있는 것 사이에 없는 것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찾아내고 그를 통해서 그 빠진 것 속에서 진실의 퍼즐을 찾아내는 것. 그거는 현장의 재구성, 현장의 범죄의 인과 범죄자와 공격자와 피해자 사이의 심리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 없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 그게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입니다. 허접한 프로파일러, 자칭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식상하죠. 기가 막히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리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 그건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김양의 시신을 경찰이 숨긴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명확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춘재가 어디에 숨겨놨다. 어디에서 죽여갖고 거기에 놨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알고도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색을 했다면 그건 진짜 지금의 경찰 반기술을 수사본부장을 포함해서 지금의 수뇌부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닌 거죠. 자기들이 처벌받는데 그걸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즉 말하자면 누군가가 시체를 숨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알고도 수색하게 했으면 그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이춘재가 얘기를 했고 자백을 듣고 그게 말이 맞고 또 상황을 보니까 거기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조금의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경찰이 숨겼기 때문에 해봤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웃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방범대, 민간인 방범대장의 진술이에요. 즉, 1989년 7월에 9살짜리 아이가 실종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1989년 12월 12일, 그로부터 5개월 뒤에 12월 21일 날 산에서 유류품이 발견됐던 거예요. 신고가 들어왔죠. 신고가 들어왔다 갖고 그 형사계장, 지금 입건됐습니다. 사체 은닉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그 형사계장이 말하자면 그 근처를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수색하는 과정에서 방범대장이라. 그러니까 그 방범대장은 민간인 방범대장이거든. 과정에서 이 줄넘기에 묶인 양손이겠지. 양손에 이 뼈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나머지는 이건 들짐승들이 훼손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골화가 됐고 그 과정에서 그 묶인 이 줄넘기에 묶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들짐승이 이리저리 하다가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고, 아마 거기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잠깐 발견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에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방범대장이 당연히 뭐라고 했겠습니까? 두개골 같은 게 있었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 있었다는 건 결국은 다른 들짐승에 의해서 그러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거만 이렇게 옮겨졌겠죠. 그러면 사실은 거기가 유기지가 아니라 다른 데를 찾아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들짐승에서. 근데 어쨌든 그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춘재가 죽여서 유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옮겨졌거나 아니면 다른 것은 옮겨지고 그건 놔뒀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묶인 이 부분이 들짐승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다른 것이 안 발견됐다고 하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방범대장은 한테 내려가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들은 얘기가 무전 이렇게 통해서 자기 부하한테 야, 삽 가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삽 가져가 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방범대장의 말은,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러니까 파보려고 삽 가져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파보려고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면 수색하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왜 거길 팝니까? 그걸 발견됐으면, 발견됐다고 그러면, 자, 병력 올라와. 수색해. 다른 거죠. 이게 맞죠. 근데 그 방범대장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너 내려가고 삽 가져와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삽을 가져오라고 하면 지가 뭘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지가 파묻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맥락상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범대장은 여태까지 지금 살아있는 그 방범대장의 진술 때문에 이게 지금 입건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방범대장은 그때 계속 살아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화성 이춘길 연쇄살인의 실제의 중요한 증거나 진술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33년 전부터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여태까지 다 그냥 처리가 되고 그냥 다 잊혀져 갖고 있고 별거 아니겠다 싶고, 아니면 까맣게 잊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춘재가 지가 죽였다 그리고 9살짜리가 실제로 저기 돼 있고 죽였다 그러고 수색하고 그러니까 내가 본 게 그거구나라고 진술을 한 거죠. 이 상황. 그러니까 수사의 진리는 명확한 겁니다. 증거는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있었던 거를 등신 같은 경찰이 검찰이 하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앞으로 가보죠. 이게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아마도 발견해서 어딘가에 다른데 묻어버렸거나, 삽 가져와라 그랬는데 삽 가져왔다기보다는 묻어버렸거나,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이 숨겼을 것이다. 근데 아마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연고자로 화장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에피소드 한 달, 두 달 전에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어디서 들었냐고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럼 왜 이 은닉하려고 했을까? 그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가는 것은 5월 정확히 말하면 1989년 7월에 9살짜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9살짜리가 없어지고 근데 이 옷 같은 게 발견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옷 같은 게 발견됐으면은 이것은 분명히 강력 사건의 증조인데 강력 사건에 관련된 증거인데 그거를 왜 강력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사실 생각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얘기되는 건 이거죠. 사건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냥 뭐 실종으로 처리하려고 사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지금 많은 뭐 자칭 전문가들이랑 경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기 귀찮아서 또 연쇄살인 사건에 너무 지쳐갖고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이 지금의 이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8차 사건 관련된 부분이 윤 씨로 이렇게 되면서 윤 씨가 되면서 그게 바로 89년 7월이었어요. 잡혔죠. 88년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8차 사건이 됐고 윤 씨가 잡히게 된 게 89년 7월이에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때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그래서 제가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가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앞쪽부터 지금 이 초등학생 살인 사건 그 뒤에 연결된 이 복잡한 함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핏 왜 이런 함수가 생기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거를 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8차 사건이 이춘재가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그 논리 중에 하나인 거고 그와 같은 논리적 연장선 속에서 지금 9살 초등학생의 살인, 사체 유기를 봐야 된다. 왜 얘들이 이거를 감추려고 했고 실제로 감췄고 그리고 사체가 발견됐는데 저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체 유기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사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는 사체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들이 형사계장이 12월 21일과 25일 사이에 6월 사체를 은닉했다는 의미로 얘들이 입건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1989년 7월에 아이 초등학생이 실종됐지만 사실은 경찰에서는 수사를 했었고 그때 시체를 발견했고 그 발견된 시체를 어딘가에 경찰이 묻었다. 당시에 그런데 어쩌지 하다가 12월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2차 증거인멸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즉 사실은 1989년 7월에 이춘재가 죽인 그 시체를 그때 알고 있었고 그때 어딘가에 은닉을 했고 다시 드러난 거를 다시 증거를 인멸했다. 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1989년 7월에 9살짜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춘재에서 죽었는지 모르는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그걸 알고 있었나? 이 경찰 애들이? 알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판이 더 커지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돼. 즉 이것은 화성 8차 사건의 윤 씨를 범인으로 조작해서 넣고 그 과정에서 9차 사건이 발생한 것에서 사건 자체를 은폐하고 나중에 또 발견된 유고를 또 은폐하는 이 일련의 것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8차 사건 윤 씨 범인으로 모는 거 독립, 9차 사건 없을 자리 살해, 은닉, 또 발견 살해 은닉 이렇게 따로 절대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된 그러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그 형사의 김 형사라는 애가 입건됐는데 그건 왜냐면 지금 이걸 그 삽과저라고 했다는 게 형사계장 김 계장이고 형사 김 계장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형사계장 A 씨라고 하는데 A 씨고 나머지 이쪽 그 형사라는 애가 와서 20일과 25일 사이에 그 초등학생 김양의 아버지한테 와서 애가 저기 줄넘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뜬금없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근데 얘 가지고 댕기죠. 저기 그 가방 속에. 근데 사실은 그때 유류품하고 요거를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입건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지금의 수사 결과와 더 더해 갖고 이건 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물론 처벌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시의 형사계장 지금 골프 치고 잘 놀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 새끼를 진짜 잡아다가 족쳐야 되는데 그 기자들이 쫓아가도 뭐 나하고 관련 없다고 지랄하고 있다는데 그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러면 제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뭐 스타킹, 결박 웃기는 소리죠 그거. 소위 말하는 어떤 프로파일러 왜? 이춘재 보세요. 이춘재가 줄넘기로 결박을 했어요. 이춘재가 이 초등학생은 그죠? 이춘재는 스타킹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박 도구가 손에 잡히는 결박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엉뚱하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뭐 떠나고 해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명확히 재구성해야 되고 이 사건과 8차 사건과 앞건들을 정확히 재구성을 해야지만이 진짜 이춘재 연쇄살인의 전모를 알 수 있고 이춘재가 한 것과 이춘재가 안 한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경찰 당시의 수사팀들이 이 지랄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검찰 당시 검사는 공명심해 이런 거죠. 경찰들이 뭐 여기에 뭐 옛날에 고문했던 애들 뭐 어디 보안수사대에서 온 애들 뭐 수준도 안 되는 경찰놈들이 어떻게 범인을 만들어 오니까 거기에 밥숟가락 하나 뜨 얹으려고 검사놈이 저기 72시간 동안 이제 데리고 있었다 윤 씨를. 그래서 이제 입건된 거죠. 조금 더 시간이 되고 여러 가지가 다시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관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터놓고 한번 말씀을 저는 수사진들이랑도 지금의 남부청 수사진들이랑도 그리고 저는 직접 제가
당시에 이춘재도 그렇고 당연히 당시에 이 사건을 이렇게 엉망으로 조작했던 제가 한번 조사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조사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조사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기회는 없겠죠.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데 장기미제 사건이 되는 건요. 사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인적 요소도 조작하는 놈, 간과하는 놈,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빼먹는 놈, 다 인간의 욕심들, 무능함들, 힘없고 빼먹고 그런 사람들이 다 희생양이 되죠. 30년 동안 딸의 생사를 모르고 피눈물 흘렸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또 이 8차 사건의 그 가족 풍지박산 나는 거 보세요. 윤 씨 인생 엉망되는 거 보세요. 20년 동안. 예?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하나만 더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어제 오늘 뜬 중에 현직 경찰관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거. 가해자와 피해자는 뭐 10년 넘게 안 절친한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정확히 이건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31살, 피해자 31살. 연합뉴스 TV에 나온 얘기는 서로,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였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절친이고, 뭐 이거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가해자는 대형 항공사 승무원, 보통 우리가 스튜어드라고 하죠. 남자 승무원. 기장은 아닌 것 같아요. 조종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해자의 집에서 그 현직 경찰, 강남에 있는 어느 지구대에 근무한다고 해요. 근데 뭐 이제 14일 저녁에 술을 먹고 부인의 허락을 얻어갖고 이제 말하자면 B 씨,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부인의 허락을 얻어서 가해자의 집으로 가서 CCTV에 11시 넘게 어깨 동무하고 집으로 들어갔대요. 요즘 친구들 어깨 동무합니까? 11살짜리? 술 먹어서 그런가요? 근데 30분 뒤에 속옷 차림으로 피범벅이 돼 뛰어나왔대요. 그 다음에 가해자는 근처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그 다음날 다시 본인의 집으로 가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피가 피범벅이 되어 도망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는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범벅이 돼서 30분이니까, 경찰관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속옷 차림으로 피범벅이에다 뛰어나왔으니까, 와서 여자친구로 왔으니까, 여자친구도 알았겠죠. 뭐 싸웠어? 막 그러게. 근데 그때 죽었는지는 몰랐겠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죽었는지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가서, 이제 확인해보니 그때 죽었어. 그때 이제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 신고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여러 상황에서, 부검을 했는데, 코하고 입에서 피가 나서 기도질식, 과다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로 인한 과다질식이라는 것이 되는데, 피로 인한 과다질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피가 코와 입에서 피가 났다. 말하지 이런 거죠. 코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터졌는데 코피가 터진 상태에서 이거를 적절히 지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식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왜 그러면 코에 피가 나왔냐 그랬더니 뒤통수로 앞에 이렇게 눌렀다. 찧었다. 근데 아무리 혼자 맨손으로 이게 찧어서 이렇게 죽냐. 술이 많이 취했나? 술이 많이 취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술을 뭐 아무래도 이제 친구 집에 갔으니 술을 먹고 가기 전에 먹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심신미약을 가해자는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 둘이 31살짜리들이 뭐 약간 뭐 술을 먹었으니까 어깨동무했겠죠. 술을 먹었다고 쳐요.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뭐 몇 시간 있었던 거 아니죠? 30분 내에 딱 나왔다. 그러면은 애초에 무엇인가? 가해자가 죽일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죽일 생각으로는 칼을 쓰든가 다른 뭘 쓰든가 하지. 그것도 아니고 그럼 약을 먹였나? 근데 이 계획적 살인이라 하더라도 너무 허술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상황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고 보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사건의 사례, 이런 비슷한 사건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들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정이 상해서 때려갖고 죽였다, 맨손으로. 이렇게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사건의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 즉 단순하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얼굴 바닥에 찢는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까지만 팩트예요. 나머지는 그걸로 왜 죽었느냐? 몸집이 서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 외에 다른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전혀 선입견도 배제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배제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느냐? 아니 이제 이제 친구인데 뭐 감정 상하는 이사하고 싸우다가 우연히 이렇게 때려갖고 했는데 난 모르고 나왔는데 죽어 있었어요. 사고예요. 라고 하면 이 정도면은 사실은 선처받을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만 해도. 그리고 좋은 변호사 쓰면은 이게 살인죄까지 되지 않죠. 근데 얘는 이는 희한하게도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면서 주장할 수 있죠. 내가 뭐 사실은 조금 뭐 몸이 안 좋아서 멍했다. 근데 너무 말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변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 맥락에 이 사건의 맥락 이게 살인이냐? 그것도 다시 봐야 돼. 사고냐? 사고일 수도 있죠. 즉 지금 보시는 이 현상만 가지고 다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팩트는 판단하시되 넓히시란 얘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